네, 현대시 기본 핵심 개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아가서 시라는 어떤 개념, 현대시, 고전시, 일컫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여러분 현대시란 일단 큰 갈래 안에는 서정갈래라는 문학의 네 가지 중에 어떤 큰 갈래 안에 이제 속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시가. 그래서 시라는 것 자체가 서정갈래 안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서정갈래가 뭐냐? 주로 정서를 노래한다. 정서가 어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갈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초코파이 정 할 때 있잖아요. 정. 그래서 정서가 되게 중요한 어떤 맥락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시인데, 현대시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서정갈래 안에서 현대에 쓰여진 대체로 뭐 근대 시라고는 따로 말하진 않지만 고전 시를 제외한 현대에 쓰여진 가장 최근의 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가 낯설지 않은 개념인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 개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시를 읽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시적 화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네 가지를 큰 틀로 볼 거예요. 뭐 작품의 감상의 관점은 이제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다 하면 바로 찾아내야 될 것이 시적 화자예요. 시적 화자란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화자인데 시적 화자, 시 안에서 말하는 화자. 그래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러니까 즉 시인과 화자는 다르겠죠. 의도적으로 시인이 만들어낸 장치니까. 시인은 뭐 20대 성인 남자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어린아이의 정서를 가지고 그 풋풋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그런 정서를 노래하고 싶어, 그러면 뭐 나이나 성별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시적화자의 별개의 개념이 생성이 된다. 또 다른 말로 시적자, 서정적자라고도 한다까지 읽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반드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드러나면 완전 땡큐죠. 이렇게 1인칭 나라고 직접적인 대명사가 지칭이 되면 너무 땡큐인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도까지.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추론해야 돼. 작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을 갖는지 이제 추론해내야 한다. 그래서 현대시의 관건, 시적 화자의 어떤 처지, 뭐 태도,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추론해내는 것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 또 역시 파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물 또는 관념으로서의 시적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시적 화자가 쳐다보는 모든 대상이다, 초점화된 모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적 상황은요, 시적 화자 혹은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왜냐, 이제 시적 상황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똑같이 괴로워. 근데 시적 화자의 처지, 뭐 상황이 진짜 뭐 일제 강점기를 뭐 예로 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어떤 역사적 괴로움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맥락, 컨텍스트를 시 안에서 파악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 여러분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우리가 비문학 독해하듯이 추론해내서 읽어내야 하는 사실 되게 고차원적인 텍스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적 화자의 정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주정이 뭔데 이걸 파악해내야 되는데, 왜? 서정 갈래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시적 화자가 하는 감정, 그리움, 사랑, 기쁨, 소망, 체념, 뭐 아쉬움, 안타까움 등의 정서가 있다. 뭐 가령 지금 김소월의 총은 작품을 보시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시적 화자 나죠.
또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시적 대상이겠네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럼 지금 보면은 어떤 뭐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다라는 것은 뭐 표면적으로는 없지만 우리는 그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왜? 시적 화자는 선체로 살아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될지라도 내가 끝까지 부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사람의 이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야겠죠. 또 시적화자의 태도는요, 시적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시적화자가 보이는 자세와 대응 방식을 말하는데 대체로 많이 쓰이는 키워드들이 관조, 고백적 태도, 긍정, 부정 많이 나오고요. 반성적이다, 비판적이다, 의지적이다, 체념적이다 이런 거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많은 문항들에서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관조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이다 이런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적화자의 어조는 단순해요. 그냥 말투입니다. 말투. 시적화자가 아무래도 시적 상황 안에 화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청자가 있을 수 있죠. 또 뭔가 내가 부르짖는 것은 누군가가 듣는다라는 걸 전제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청자 혹은 독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 말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조라는 맥락은 뭐 이제 여성적인 말투, 뭐 독백적인 말투, 냉소적인 말투, 애상적, 예찬적, 뭐 자조적, 뭐 이런 풍자적, 어조 등이 있다. 이것도 키워드들 한번 눈으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어는 말 그대로 시에 쓰이는 말인데 그냥 언어가 아니라 시의 언어라는 것은 일상 언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쓰이는 말,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함축성이에요. 함축성이라는 건 뭐다? 뭔가 내포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축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어떤 이면적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음악성이에요. 음악성. 시는 본디 노래, 음악, 가락을 이제 전제로 하는 하나의 갈래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정갈래라는 것은 정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성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성, 이미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시적인 의미, 그러니까 1대1의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그냥 당연한 의미와 함축적이다, 문맥적이다라는 것은 시의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어일지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가령 밑에 한번 볼게요. 지시적 의미로서의 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울과 여름 사이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함축적 의미로서의 봄은 여기서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그 봄은 우리가 전체 시를 보진 않았지만 이제 추운 겨울,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끝난, 이제 고난이 끝난 우리 민족사의 어떤 이제 해방, 광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지시적 의미와 다른 의미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이 우리가 시를 읽어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시에는 아까 음악성 운율이 있어야 되겠죠. 왜? 정서를 노래하는 거니까 어떤 말의 가락이 등장하는지, 어떤 리듬감이 부여되어 있는지 시 안에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대 시에는 이런 운율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장치들이 음악성의 장치들이 고전 시가보다 떨어져 있는 건 좀 사실이에요. 고전 시가는 글자 수나 어떤 비슷한 음운의 배치 이런 것들로 음악성을 만들어낸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시로 올수록 그런 외형률, 보여지는 어떤 음악의 어떤 유격보다는 내형률, 내재율이 많았다. 미안해요. 내형률 아닙니다. 내재율. 요즘은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지만 현대시로 올수록 음률의 형성 방법이 조금 고전시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시어의 이미지는 이제 너무나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심상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심상이라는 건 마음에 맺히는 형상,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감으로 그 감각적 이미지를 이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을 총망라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이미지 심상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 미각,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 플러스로 자주 나오는 것이 공감각적 이미지죠. 자, 이건 좀 잘 읽어보고 갈게요. 너무 워낙 내신에서 많이 다루는 소재이기 때문에 공감각적 이미지란 하나의 이런 시각, 청각, 후각처럼 단일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여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어려운 말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이 전이란 영어로 이제 트랜스퍼 처럼 옮겨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감각이 공존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감각으로 이제 전이된, 이동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예시해 보시면 나비허리의 새파란 시각적 이미지죠. 초생딸이 시리다 촉각적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의 표상되는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에서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촉각화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징적 이미지, 상징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상징이라는 것은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으로만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 이루어지는 이미지다 라고 해서 그냥 보조관념 하나만으로, 우리가 지금 뭐 비유법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비유라는 것은 원관념이라는 놈을 보조관념으로 끌고 와서 그 이미지를 빌려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하나의 비유의 방식인데, 비유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거니까 우선 이 정도로만 봐두시면, 원관념을 숨기고 이걸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보조관념만으로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가령 우리 평화의 상징을 비둘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거는 관습적으로 굳어온 표현,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왜요? 뭐 그냥 길에 흔히 보이는 그 닭들기 뭐 그런 이미지 떠올리지 말아보시고요. 일단 그건 배제하고, 우리의 경험은 좀 배제하고, 일단 평화의 상징은 뭐 비둘기다 라는 전제를 흔히 깔았어요. 그럴 때 원관념은 평화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보조관념은 비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평화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비둘기만을 존재시킴으로써, 뭐 예를 들어 올림픽 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촌은 평화예요. 동양과 뭐 구소련과 미국 자유진영과 뭐 공산진영의 이런 이제 이런 냉전 시대는 끝내고 이제 평화가 올 거예요라는 그 평화를 강조하고자 하는 올림픽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우리 개막식에 비둘기들이 엄청 많이 등장했어요. 풀어놨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원관념을 배제한 채로 비둘기만을 등장시킴으로써 어떤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원관념을 배제한 보조관념만을 드러내는 이런 상징적 이미지를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 말 그대로 시인이 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를 조직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간의 흐름 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뭐 과거, 현재, 미래 등으로 이제 시상을 전개할 때 우리가 순행적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을 바뀌어서 뭐 뒤부터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순행적 방식이다, 역순행적 방식이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육사의 광야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순행적 시간의 흐름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공간의 이동도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나 장면을 시 안에서 이제 빈번하게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 방식. 또 이거 많이 나와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서 원경에서 근경,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장면에서 가까이 있는 장면으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머리 숫자입니다. 꼬리 미자거든요. 그래서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같거나 유사한 신구를 배치함으로써 어떤 통일성, 시의 어떤 안정성, 반복이니까 뭐 강조, 뭐 이런 것들, 리듬감의 어떤 시 안에서의 표현 특성들을 유도하는 거를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또 이제 한시에서 많이 이제 차용된 방식인데 선경우정이다라고 해서 앞부분에서는 먼저 경치, 풍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뒷부분, 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 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주로 한시에서 차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반대로 먼저 정서를 얘기하고 경치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표현 방식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시에서의 기본 표현 양식, 우리가 수사법이다라고도 많이 해요. 수사. 옛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레토릭이라고도 하는데 비유가 가장 대표적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아까 원관념이라고 했어요. 평화.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인데, 직유법이란 뭐냐? 직접 비유의 준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조관념에 연결어를 넣어서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 인양을 넣어서 직접 비유하고자 할 때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샘물같이 이런 표지들을 써서 직접 비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직유법이다라고 하고요. 은유법이라는 것은 그냥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연결어 없이, 그러니까 같이, 처럼, 인양 이런 연결어 없이 그냥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은유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은 제 고향 지나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그래서 뭐 마음 같은 구름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얘기죠. 자, 의인법도 많이 나오죠. 사람이 아닌 대상에 감정과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와 감정들을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이나 관념이 사람처럼 한다고 할 때, 그런 수사적인 맥락을 쓸 때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줄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마치 이야기를 지줄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법을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상징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상징이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개인적 상징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아까 선생님이 한 말이죠. 그런 관습화된 상징, 관습적 상징.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꼭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법, 아까 비유법을 좀 얘기했다면 변화법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변화법이 이거다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시 안에서 이런 표현법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어, 역설, 서리, 대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반어법이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진술하는 방법.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이거는 화자가 우리가 이제 전체 시를 보지 않았지만 나는 잊지 않고 너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나는 잊었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 난 너를 잊지 않았는데 라는 의도와 진술, 잊었어 라는 것이 충돌될 때, 반대일 때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지각하는 여러분들을 두고 아이고 참 일찍 왔다 라고 하는 거랑 이제 똑같겠죠. 또 역설,
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요. 역설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 근데 그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법 되게 어려운 말이죠. 되게 간단해. 그냥 표면적으로 말이 안 돼야 돼. 말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진리가가 내포되어 있으면 돼요. 즉 예를 들어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보세요. 봄 안에 맺혀있는 수사들이 아니 지금 수식어들이 슬픔 그리고 찬란이거든요. 근데 봄이긴 봄인데 일단 슬픈 봄이래.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찬란하다라고 또 진수를 번복해. 그러니까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의 상태를 공존시킴으로써 어떤 그 비극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수사적인 맥락 우리가 역설적이다.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여러 번 아마 나올 테니까 이 역설이라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당연한 사실이나 결론이 분명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답은 있는데 그냥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이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는 당연한 진술을 랴라는 의문의 방식으로 차용할 때 우리가 설이법이다라고 한다.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해. 또 마지막으로 대꾸도 시에서 빈출되는 어떤 변화법인데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이 대꾸법은 굉장히 어떤 운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하는 거.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냄새, 뭐뭐이면이라는 문장 절 두 개를 이제 병치시킴으로써 운율감이 형성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대꾸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법도 있습니다. 강조도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 강하고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해서 자주 나오는 거 이제 반복법이죠. 그냥 이건 되풀이하는 그 반복을 이야기하고요.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영타는 말 그대로 감탄사를 표현해서 혹은 감탄어를 표현해서 시 안에서 어떤 인상을 드러내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나혜님은 같습니다. 이런 감탄사들이 이제 영탄적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과장법도 있어요. 대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표현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점층은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게, 크게, 정도가 높아지게 해서 어떤 문장의 의미나 형식들이 점점 길어지고 그 의미가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점층이라고 하고 반대로 기억도 해놓으세요. 점강이라고 해서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강조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하나 보셔야 될 텐데요. 자주 나오는 어떤 시적 상황 중에 표현법 중에 감정이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정이입. 왜냐면 시 안에서는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떤 대상물에 이입할 때 우리가 또 어떤 시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그 대상도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화자와 어떤 대상물, 표현된 대상물의 정서가 같을 때 우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대상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 안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이제 어떤 표현들도 좀 익히 보실 텐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 안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물들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시 안에 등장하는 모든 객체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야. 근데 이 안에 화자와 정서가 똑같은 놈이 있어. 화자가 슬픈데 화자가 바라보는 어떤 저 대상도 감정이 슬퍼. 똑같잖아요? 그럼 감정이입의 대상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자와
화자 정서와 똑같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감정이입의 대상물의 여집합들은 다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설명을 할 때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뭐 반대되는 놈들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쓸게. 그런 표현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정서와 꼭 같은 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화자와 정서 감정이입의 어떤 여집합의 모든 객체가 화자 정서와 좀 유관해서 화자의 정서를 고취시킬 때 뭐 반대될 수도 있죠. 반대되는 놈들이 저 가는 기력이 되게 정다워 보인다. 난 슬픈데.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화자와 정서가 같지도 않고 감정이입의 대상물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다? 화자의 정서를 고취시켜야 돼요.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이나 그러다라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관적 변형이다 라고 해서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 속성 등을 시인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표현하는 방법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많이 쓰이죠. 시적 허용. 그래서 어법에 막 어긋나지만 의도적으로 시적 효과를 위해 허용하는 표현들을 얘기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것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작품의 감상 관점이다라고 해서 내재적 접근 방법, 뭐 외재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시를 어떤 시 안의 텍스트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 즉 내재적 접근이다라고도 해요. 반면에 시의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근거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라고 하는데 표현론은 이제 작가가 중요한 거예요. 작가가 자신의 개성이나 어떤 경험 등을 작가의 어떤 뭐 창작 의도나 포인트에 표현했을 때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하고 반영론은 작품이 현실 세계를 모방하거나 반영된다라고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상,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 등을 작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초점으로 보려는 관점을 우리가 반영론이라고 해요. 또 효용론은 이제 독자를 고려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독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준다는 입장에서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에 주목하는 관점이 효용론적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내신에서도 자주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 관점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핵심 개념을 한번 다뤄봤어요. 여러분들이 꼭 문학 개념이 뭐 자주 여러 번 공부할 컨텐츠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작품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화 해야 되는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시 핵심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